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다. 2. 인도네시아 제재 계획. 3. 누구도 한국을 흉내낼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추락하는 패급 전투기를 팔았다. KF-21 보라밀 분담금 미지급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역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자신들의 패급 무기를 팔았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는 인리가 쓸 수 없는 쓰레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열등한 한국이 미국제 엔진을 넣은 조립 전투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애꿎은이니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애꿎은이니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욕을 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돈이나 제대로 내고 하던지 제품값을 안 치르고 한국 전투기를 편애하는 기사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국산 헬기 수리운에서 발생했던 로터 블레이드 파열로 인한 기체 추락, 봉체 균열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인리의 주장이 마냥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항공방산 기술이 세계인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며 우리 밤산 무기들을 가져가고 대금을 떼어먹으려는 아주 치졸한 협작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려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독 인리의 T5E만 추락하는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돈을 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인리가 한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던 T-50I 6대의 대금 2,744억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 돈을 받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대금은 2021년 12월 납입하기로 했던 계약금을 각기 3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에 걸쳐 무려 3차례나 연기했던 것입니다. 즉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뭐라도 하나 건져갈 게 있나간을 본 것인데요. 동남아 최고 국가라고 자신하는 모습과 다르게 정말 추잡한 행동입니다. 인리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돈을 낸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말 한국이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것에 영향이 큽니다. 폴란드의 뒤를 이어 여러 국가가 FA-50을 사려 하자 자칫하다가 주문 순서가 밀릴까봐 부랴부랴 대금을 마련해 집어넣은 것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하는 짓이 밉상입니다. 어쨌든 이제 돈을 받았으니 T-50I 6대는 무사히 인리에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리와의 불화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인리는 아직도 KF-X 사업에 내야 할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 중이며 2차로 도입하기로 했던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의 계약금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선소가 9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인기 많은 T-50에는 2,743억 원을 낼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KF-X 사업과 잠수함 계약에는 낼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정말이지 인리에 이런 짜증나는 소식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리는 한국이 툭하면 고장나는 패급 전투기를 팔아치웠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연달아 T-50이 추락했다며 한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떠드는 중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게 T-50이 너무 좋다고 2,700억이나 주면서 6대를 추가 계약하는 나라가 T-50의 성능 결함을 주장하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얼마 전 인리의 T-50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인리 정부는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이 한국이 아니라 인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리의 형편없는 관리 능력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공군의 T-50I가 추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민가와 충돌해 순직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건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조종 미숙이나 정비 불량 같은
인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도 그럴게 해당 기체는 2011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된 뒤 생산되어 2014년에 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된 신품이었던 것인데요. 만약 기체 결함이라면 한국이 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 이후 수출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게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TF팀이 꾸려질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미숙은 아니었는데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한 조종사가 T-50 운용을 숙달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중령급 선임 파일럿이었다는 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문제는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T-50 정비에 숙달되지 않은 미숙한 정비공이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 전투기 추락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인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실수에 불과했기에 이 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2020년 8월 13일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인니의 T-50I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2일 인니 동부자바 인근을 비행하던 T-50I에서 15kg짜리 쇳덩이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고 모두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연달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18일 오후 인니 동부 이스와 주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T-5E가 이륙 1시간 만에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해 초대형 항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목이 인니로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고물 전투기인 F4나 F5처럼 30에서 40년을 사용한 전투기도 아니고 도입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훈련기가 정비 불량으로 떨어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수백억 원이 넘는 첨단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들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인니 정부가 상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니의 반응이 아주 황당합니다. 사실 T-50 계열 전투기가 결함 덩어리였다면 T-50과 FA-50을 수출한다는 나라에서도 사고가 빈발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T-50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우리 공군부터 발칵 뒤집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FA-50을 이용해 반군을 폭격하고 중국 공군과 대치하는 등 실전 투입까지 했으나 낼 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독 인니에서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추락 사고가 일상입니다. 일례로 2021년 1월 9일 인니 국적 민항기 B-73만 7,500이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추락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출력 조절 장치 이상으로 실속 후 급감하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공중 분해됐는데요. 이후 여러 조사 결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기는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경납고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고 싶어도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기체는 결국 추락했습니다. 이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5년 4월 16일에는 인니 공군의 F-16이 이륙 중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역시 정비 불량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T-50I의 추락 역시 인니의 엉터리 정비 불량이 문제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인니는 아직도 멀쩡한 비행기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인니의 정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한국에 비해 크게 밀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 8월 25일 한 장의 사진으로 이 모든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있었던 피치블랙 훈련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2 피치블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피치블랙은
중국에 대항하는 10개국 공군이 모여 훈련하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가 주력이 되고 먼 거리라 지원이 힘든 독일, 영국, 프랑스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피치블랙에서는 한국과 인이 역시 참가해 한중 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했습니다. 틈만 나면 대국 활용을 하며 군사력을 쓰겠다고 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횡포에 맞서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훈련에서 인니의 F-16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비 불량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던 나라답게 호주에서도 F-16의 가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주최국인 호주는 인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호주의 주력기는 F-18이라 F-16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니는 모처럼 참가한 훈련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순식간에 F-16을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번 훈련에서 우리 공군은 6대의 KF-16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1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KF-16은 비록 조립 생산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기체이며 이후 수십 년간 개량과 정비를 도맡아 해온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들의 F-16 정비 기술은 미국을 능가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가동률인데요. 일반적으로 100대의 전투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보통 60에서 70대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의 가동률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평균 70%가 넘습니다. 이는 미 공군의 F-15, F-16 가동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심지어 국산 경공격기 FA-50의 가동률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찬사를 들을 만한 실력입니다. 물론 말만 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창정비 요청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정비 능력을 잘 아는 미군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여러 항공기의 정비를 한국에게 맡깁니다. 예컨대 대한항공에서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F4, F-15, F-16, CA-130, A-10 등의 고정익기와 HA-G60, CH-53 등의 헬기를 창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호주에서 우리 정비사들이 인니가 쩔쩔매던 전투기 정비를 순식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설계 결함을 주장하던 인니의 억지는 오히려 더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후수한 정비사들이 정비했을 때는 90%에 가까운 기적의 가동률로 잘만 날아다니던 T-50 계열 항공기가 유독 인니에서만 정비 불량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음에도 인니가 한국 탓을 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열받으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갑질과 행패에도 우리 개발진은 인니와의 KF-X 공동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발사인 카이와 우리 정부 고위 관료가 인니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니에게 뒷돈을 받았거나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인니에 매달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사이에 이런 비판을 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폴란드 장군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8월 말 한국에 방문했던 폴란드 공군 장성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장군은 자신이 KF-21 보라매의 시뮬레이터를 처음 본 첫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매가 개발되던 지난 5년간 인니 기술자나 파일럿 중 단 한 사람도 보라매는커녕 보라매를 가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래서야 전투기 공동 개발로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것은 고사하고 비행기를 못하는 인니 조종사들의 조종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나쁘게 대우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 100명이 몇 년 동안 체류하는 비용으로 무려 3천억 원을 낸 우수 고객이다 보니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개발진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 많은 우려와는 달리 한국 기술이 인니에 전달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니 관계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나라에서 제공하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운 코리안 드림을 즐겼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1년이나 미루던 전투기 대금을 부랴부랴 완납한입니다. 한국의 스텔스기 설계 기술을 거저먹으려다 잭브에 넘어가 돈과 시간만 날린 이야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인니의 헛짓거리에 속이 상하셨던 분들께서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빚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ZH-2000이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 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격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의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2S19 자주포 1733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에어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FJ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쌈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 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